안녕하세요. 인생의 절묘함을 몸소 경험한 40대 초반 유부남입니다. 산다는 게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서야 비로소 좋은 일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최근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얻기까지 제게도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소 일을 하며 재미있게 듣던 이 채널에 용기 내어 제 사연도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전라도의 한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2살 터울의 남동생 이렇게 4식구였어요. 중국집을 오래 운영하신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저와 남동생은 굉장히 사이좋게 자랐죠. 저희가 어릴 적부터 쭉 중국집을 운영하셨던 아버지는 한 번씩 가족들을 가게로 불러 짜장면을 먹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한 젓가락 뜨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신 후 우리에게 맛평가를 종용하셨죠. 그렇게 아버지는 장사하랴 레시피 연구하랴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엄마와 함께 꼭 봉사를 나가셨습니다. 어느 날은 노숙자를 위해 볶음밥을 만들어 대량 기부를 하기도 하셨고, 또 어느 날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봉사에 참여하기도 하셨죠. 음식을 업으로 삼은 아버지와 갖은 음식 관련 봉사를 다녔던 영향으로 주부였던 저희 엄마의 음식 솜씨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마의 김치는 단연 일품이었죠. 엄마, 김치 좀 더 주세요. 오래된 거요, 묵은 김치. 얜 어린애가 왜 이렇게 묵은 김치를 좋아할까? 신기해라. 다 큰 어른들도 군내 난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꽤 있는데. 특히 저는 오래 묵힌 김치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김치볶음밥도 김치찌개도 심지어 족발과 보쌈, 칼국수를 먹을 때도 항상 묵은 김치를 찾았을 정도로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합격해 서울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험난한 서울살이를 무사히 견뎌내고 대학을 졸업한 뒤엔 중견기업에 취업도 했어요.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꽤 인지도 있던 곳이라 초봉도 나이에 비해 제법 높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33살이 되던 해 회사 선배가 주선한 소개팅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뭐랄까 속물적이고 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선주예요.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고요. 태경 씨는 중견기업 다니신다면서요? 집에 재산이 많으세요? 저희 집은 아빠가 엄하시긴 한데 그냥저냥 평범해요. 제 벌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조건 좋은 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속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30이 넘어가면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빼놓고 볼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나치게 솔직한 모습에 저는 오히려 호감을 느꼈죠. 겉으로 내숭덜면서 아는 음흉한 사람들도 많은데 차라리 저렇게 솔직하니 제게 거짓말은 안 하겠구나 싶었어요. 1년 동안 아내를 만나며 쭉 지켜보니 제 예상이 맞더군요. 그래서 이런 여자라면 살면서 적어도 속탈 일은 없겠구나 싶어 1주년 되던 날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죠.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힘든 일이더군요. 아내는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비싼 결혼 반지, 호텔 일식, 야외 스냅 촬영 등등.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SNS에 올리고는 반응을 보며 흡족해하는 사람이었죠. 허리가 휠 것 같긴 했지만 주위에서 그러더군요. 한 번뿐인 결혼인데 웬만하면 여자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는 게 살면서 두고두고 말이 안 나온다고 말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모은 돈과 제 벌이가 그 정도는 충당할 만했기에 저는 아내의 의견을 최대한 맞춰주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지원해 주신 약간의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아내와 저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내 또한 처가의 도움으로 혼수를 해왔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사온 것들 중 일부는 카드 할부를 통해 산 것이었더군요. 당신, 이렇게 함부로 살 거면 나랑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그럼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비싼 것들도 좀 저가형으로 가진 금액에 맞춰서 샀을 거 아니야. 당신이 이럴까 봐 상의 안 한 거야. 요즘 메이커 제품으로 혼수 맞추는 건 기본이라고. 게다가 소파 같은 것도 싸구려 사면 다 티나. 요즘은 이런 재질이 유행이야. 당신 결혼 초부터 능력 없는 남자 소리 듣고 싶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이 철없는 여자를 데리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앞날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내의 허영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결혼 1년 후 아들을 낳은 후엔 더더욱이요. 심지어 그땐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후라 외벌이였는데도 말입니다. 여보, 유모차를 꼭 이렇게 비싼 걸 사야 돼? 좀 저렴한 거 사면 안 돼? 애들 키우는데 유모차가 얼마나 중요한데 요즘엔 다 이 정도는 사. 그리고 나 돈 잘 버는 남자랑 결혼한 거 주변에서 얼마나 다들 부러워하는데 자존심 상하게 그런 저가 제품을 어떻게 사? 그런 건 SNS에도 못 올려. 당신 자기 자식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정작 자신도 SNS에 올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치 부리는 거면서 아내는 제게 도리어 화를 내더군요. 자식까지 들먹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에게 한마디 할까 했지만 이내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이 사람도 아이 때문에 회사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는데 스트레스 풀 때가 있어야지. 내 용돈, 내 약속 좀 줄이면 되니까 내가 양보하자. 내가 선택한 내 가족이니까. 전 그렇게 화가 날 때마다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부는 가끔 투덕거릴지언정 크게 싸우지는 않게 되었죠. 하지만 그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이었기에 평생 직장이라 여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 1년여간 회사에 흉흉한 소문이 돌더니 결국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고야 만 겁니다. 부도가 난 거죠. 회사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생전 집에서 술 한 잔 마신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너무 우울하고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오는 길에 과자 한 봉지와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들어왔죠.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정말 너무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땡전 한 푼 못 벌어오게 생긴 사람이 지금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가장이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저를 위로해주지 못해도 적어도 가만히 내버려 둘 순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서러웠어요. 전 아내에게 따져 물었죠. 내가 그동안 가장 역할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만 좀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 딱 소주 한 병 사들고 온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아, 몰라. 당장 긁어놓은 할부가 얼만데. 내 팔자야. 당신 퇴직금은 제대로 나오는 거 맞긴 하지? 회사에서 그렇게 공지 돌렸으니까 주겠지. 그럼 일단 됐어. 아무튼 당신 오늘은 봐줄 테니까 내일부터는 빨리 이직 자리 알아봐야 해.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게 아무 찌끄레기 회사나 들어가지 말고. 아내의 말도 말이지만 어쨌든 제겐 부양할 가족이 있던 터라 다음 날부터 저는 열심히 이직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경력도 있고 부도가 났을지언정 이름 있던 회사에 몸담고 있었으니 이직에 금방 성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던 회사에선 면접에서 미끄러지기 일쑤였고 하다못해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까지 도전을 했지만 작은 회사에서는 제 희망 연봉을 부담스러워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아내는 점점 제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런 샐러드 말고 먹을 거 또 없어? 없어. 난 냄새나는 음식은 딱 질색이야. 그래서 난 김치도 안 먹는다고. 하루 종일 맨밥에 빵에 풀떼기만 먹으니까 기운이 안 나. 당신 참 양심도 없다.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반찬 투정하고 싶어? 젓갈이랑 국 하나만 끓여놓고 먹어도 이 샐러드 값보단 덜 나오겠다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싫어 말을 꾹 삼켰습니다. 아내가 냄새가 강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침은 먹지 않고 점심은 항상 회사에서 먹었고 집에서 아내와 밥을 먹을 때는 간단히 토스트나 샐러드를 먹곤 했었거든요. 주말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브런치 카페를 이용하곤 했고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삼시세끼를 모두 아내에게 맞춰서 먹자니 아주 고역이더군요. 제가 라면이라도 끓이려고 치면 아내는 몸서리를 치며 싫어했어요. 집안에 냄새가 밴다고요. 그렇다고 나가서 사 먹겠다고 하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돈이 썩어나냐며 제게 면박을 주곤 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전라도에 계시는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태경아, 이직 준비는 잘 되고 있냐? 아니요, 아버지.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난이 심하다더니. 아휴, 네 탓이 아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탓이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 내려와서 나한테 일 배울 생각 없냐? 아버지 일이요? 하지만 집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는 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벌써의 교육 문제에도 열성이거든요. 그럼 나한테 일 배워서 서울에 네 가게 차리면 되잖니. 나도 좀 도와주마. 아이도 금방 계속 클 텐데 언제까지 네가 놀아서야 쓰겠어? 결혼 전이었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반려했겠지만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전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라도로 잠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조차 아주 거세게 반대를 했죠. 뭐? 중국집? 당신 정말 나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가뜩이나 중견기업도 좀 창피해서 당신 대기업 다닌다고 뻥치고 다녔는데 거기 잘린 것도 모자라서 뭐? 중국집? 그럴 거면 차라리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거래. 뭐?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 됐다 여보. 우리 어쨌든 애가 더 크기 전에 어떻게든 자리는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이직을 계속 준비한다고 해도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고. 게다가 중국집이야. 나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가게에 많이 들락거리기도 했고 가르쳐줄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겠다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어떻게 차려? 제발 현실을 좀 직시해. 당신 그 SNS 친구들이 밥을 먹여줘, 국을 먹여줘? 좀 창피하면 안 돼? 애초에 창피할 일도 아니지만 몰라. 난 여기서 우리 승규 보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 가서 생활비나 보내. 아내의 말이 너무나 서운했지만 저를 보며 방긋대는 아들을 보니 이혼 이야기가 턱끝까지 차올랐다가 내려가더군요. 그래, 아내가 워낙 말을 거침없이 해서 그렇지 아들 하나는 끔찍이 챙기니까 제가 참자 싶었어요. 아내가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내와 아이를 서울에 두고 혼자 전라도의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게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공간이었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온 터라 흉내도 곧잘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배우면서 일하는 것도 노동이라며 제게 월급까지 쥐어주셨죠.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서울에서 혼자 독박 육아하고 있을 아내에게 보냈고요. 그렇게 1년간의 배움 끝에 저는 드디어 서울로 올라가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남은 퇴직금과
아버지 지원을 받아서 말이죠. 상권도 나쁘지 않았고 아버지 기술도 완벽히 배웠다고 여겼기에 저는 무척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가게 오픈식 날 아들의 손을 잡고 온 아내에게 저는 당당히 외쳤어요. 당신, 내가 고작 중국집이나 차린다고 무시했지? 두고 봐. 당신이 고른 남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내가 당신 그냥 중국집이 아니라 아주 잘 나가는 중국집 사모님으로 만들어 줄게. 두고 봐. 제법 번지르르한 외관을 보자 아내도 내심 기분이 좋아진 것 같더군요. 그렇게 호기로움 속에 장사를 시작했건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매출은 점점 더 하락세를 보였어요. 배달까지 시작했는데도 말이죠. 오픈빨이 떨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제 가게의 별점과 배달 어플 속 별점이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몇 번이나 맛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분명 맛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유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 최근 달린 리뷰를 보고서야 저는 알아챘습니다. 채소도 오래된 거 쓰는 것 같고 먹으면 입이 텁텁함. 건너편 중국집이 훨씬 나아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알고 보니 그 모든 평점을 건너편 중국집 사장이 조작했던 거였죠. 뒤늦게 신고했지만 해당 업주 사장은 1,0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을 뿐 계속해서 뻔뻔하게 장사를 하고 있더군요.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님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매출에 대한 피해는 피해대로 입은 후였어요. 설상가상 반년 동안 꾹 참고 인내하던 아내의 화도 넘치는 주전자 물처럼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모님 만들어준다며?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보여준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퇴직금까지 다 때려부어서 이제 정말 여윳돈도 안 남았는데 어쩔 거냐고. 그리고 내가 냄새 나니까 남은 음식들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 왜 자꾸 가져오는 거야? 진짜 구질구질하게. 아내는 결국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차마 자존심이 상해 아내 앞에선 울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밤에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소주 한 병을 사서 말이에요. 그렇게 남아서 다음날 쓰지도 못할 짜장 소스에 찬밥을 비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연 사람은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누구세요? 짜장면 팔아요? 그건 바로 7살쯤 되어 보이는 웬 남자애였어요. 저는 아이 뒤에 보호자가 함께 오고 있나 싶어 문 뒤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오질 않더군요. 밤 9시가 넘었는데 말이에요. 꼬마야, 엄마나 아빠는 같이 안 왔니? 네, 저 짜장면 먹고 싶은데. 꼬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머니를 뒤져 꾸깃거리는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희 가게 기본 짜장면은 6,000원이었는데 말이에요. 가게 문도 닫았고요. 그런데 아이의 눈이 정말 간절했기에 저는 차마 돈이 모자라다는 말도 가게 문을 닫았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 시간에 부모가 함께 없다는 건 무슨 사정이 있어도 있는 것 같아 그 아이를 그냥 내쫓지도 못했죠. 저녁 안 먹었니? 네, 아직이요. 기다려봐라. 돈은 안 받을게. 어차피 못 팔 것 같은 음식들이 있거든. 그리고 저는 주방으로 가 집에 싸가지고 갔다가 아내에게 쫓겨난 짜장면과 탕수육을 꺼냈죠. 조금 식긴 했는데 같이 먹자. 감사합니다. 아이는 예의 바르게 제게 인사하더니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마구 식사를 하더군요. 무척이나 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려던 찰나 아이는 잘 먹었습니다 하며 제게 인사를 꾸벅하곤 문 밖으로 총총 사라지더라고요. 뒤늦게 아이를 따라 나가봤지만
골목으로 꺾은 건지 어쨌는지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죠. 이후 저와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저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고요. 아내와의 다툼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쳐야 했거든요. 인터넷에 여러 영상을 찾고 예전 아버지처럼 갖은 레시피를 시도해보았죠. 저만의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요. 덕분에 맛은 더 향상되었지만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야 매출이 늘 거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괴로운 시간은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결국 아내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고야 말았어요. 우리 이혼해. 유책 사유는 당신한테 있으니까 애랑 내가 살 수 있게 이 아파트는 나한테 줘. 양육비도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조금만 기다려 달랬잖아. 그리고 가게가 이 모양 이 꼴이라 매달 마이너스인데 내가 무슨 수로 월 200만 원씩을 당신한테 줘. 그럼 망한 건 당신인데 나까지 거짓골로 계속 살라고? 여보, 힘들 때 서로 같이 헤쳐나가는 게 가족이잖아. 내가 여태 당신이 하고 싶다는 거 못하게 한 적 있어? 필라테스 다니는 거, 애 용품 비싼 거만 사드리는 거 전부 말이야. 나도 힘들지만 당신하고 얘 생각해서 참고 버틴 거야. 아, 그러니까 참지 말고 그냥 이혼하자고. 저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아내를 붙잡았어요. 든든한 아버지를 보고 자라왔던 터라 아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이혼 이야기를 꺼낸 이후 저에게 아주 냉담해졌습니다. 저는 저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아들, 잘 지내고 있어? 장사는 잘 되고? 엄마. 마흔이 다 된 나이에 저는 창피하게도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터진 거죠. 괜찮다, 괜찮어.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럴수록 순교 어머니랑 같이 힘내서 헤쳐나가면 된다. 이럴 땐 가족한테 기대야 서로 더 단단해지는 거야. 저는 차마 엄마에게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큰소리 떵떵 치며 집안의 도움까지 받았는데 모든 게 다 엉망이 되고 있다는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엄마에게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태경아,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묵은 김치 좀 싸서 택배로 보냈다. 힘내고 사랑한다 내 아들. 문자를 받고 일하는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퇴근한 저는 오랜만에 엄마의 김치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나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도착하자 마침 아내는 도착한 택배를 뜯고 있더군요. 여보, 그거 엄마가? 아이씨, 냄새. 이게 뭐야? 묵은 김치잖아. 아내는 택배를 뜯자마자 코를 틀어막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아내 행동에 저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는 제가 보는 앞에서 묵은 김치를 음식물 처리기에 곧장 넣어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더러운 걸 만지듯 아주 획 던져버리더라고요. 노인네가 집에서 심심한가? 아이씨, 냄새 토할 것 같네.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평소에 냄새나는 음식을 싫어했어도 그렇지 택배 상자에 떡하니 저희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그걸 그렇게 버려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아들인 저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통에 김치를 담았을 엄마가 상상이 되어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란 존재는 아내가 던져버린 저 묵은 김치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소란을 들은 아들이
방에서 뛰어나오더군요. 와, 할머니 김치다. 그러더니 글쎄 바닥에 후두둑 떨어진 그 김치 조각을 맛있게 집어먹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나 이런 맛 김치는 처음 먹어봐. 아빠, 이거 무슨 김치야? 승규야, 더러워. 먹지 마. 그리고 아내는 그런 아들의 손을 탁 쳐서 그마저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거 먹지 말라고 했지? 저녁에 샐러드 줬잖아. 배고프단 말이야. 술 먹기 싫어. 당신 애 저녁까지 그런 걸 줬어?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지 그럼. 어떻게 한창 자랄 나이인 6살 애한테 저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울음을 터뜨린 아들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며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나 당신이 나한테 모질게 구는 건 다 참을 수 있었어. 우리 애한텐 잘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간에 애가 배가 고파서 땅에 떨어진 김치를 주워 먹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엄마가 보내준 김치를 내 눈앞에서 그렇게 망설임 없이 버릴 수가 있어? 나 당신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어. 그래, 이혼해, 하자고. 저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제 울부짖음에도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래, 제발 하자 해. 저번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다 내놓고 당신 몸만 나가. 이혼 서류는 내가 당신 가게로 직접 보낼 테니까. 아니, 그렇게 못하겠어. 오늘 보니까 당신은 애를 망칠 사람이야.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아이 의견은 모조리 묵살해버릴 거라고. 너처럼 인간도 안 된 년한테는 애도 돈도 아무것도 못 줘. 애초에 이 집 내가 해왔고 당신이 이 집에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들 동안 당신은 뭘 했어? 허구한 날 애 어린이집 보내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내 밥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 있어?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 알았어?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장인어른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호랑이 같은 분이셨거든요. 아내조차 장인어른 앞에선 찍소리 못할 정도로요. 그래, 강서방. 이 저녁에 무슨 일인가?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이 사람과 더는 못 살겠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는 제가 전화를 건 상대를 듣자마자 허겁지겁 달려들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가볍게 피했고 장인어른에게 그동안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일단 알겠네. 내일 거기로 당장 가겠으니 손주 그년 어디 못 가게 거기 꼭 붙들어 두게나. 내가 집으로 끌고 올 테니까. 저와 장인어른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장인어른이 뭐라고 했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내를 잡아들여 말을 얼버무렸고 차로 30분 거리에 사시던 장인어른은 차를 얼마나 밟으셨는지 20분 만에 저희 집에 도착하셨죠. 아빠, 이 썩을 년이 결혼 전 못된 버릇을 못 고치고 집안 망신을 시켜? 당장 짐 싸서 따라 나와. 아빠 잠깐만. 내가 왜 나가? 나가려면 저 인간이 나가야지. 이게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아내가 계속해서 버티자 장인어른은 아내 뒤통수를 퍽 하고 후려치셨어요. 아내는 잠시 얼떨떨해 하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아내는 엉엉 울며 짐 몇 가지를 싼 채 장인어른에게 끌려나갔어요. 그렇게 집엔 고요함이 찾아왔고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잘해보려 노력했던 지난 세월이 너무 허무해서 말이죠. 그리고 아들 승규는 제게 울먹이며 묻더군요. 아빠, 엄마 어디가?
왜 외할아버지가 화가 났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어린아이한테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요.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죠. 다 커서도 반찬 투정하면 저렇게 혼이 나는 거야. 우리 승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나 반찬 투정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풀만 줘도 잘 먹었지. 그래, 잘했어. 앞으론 아빠가 김치든 고기 반찬이든 다 챙겨줄게. 그동안 아빠가 너무 우리 승규한테 무심했어. 미안해. 이후 이혼은 그동안의 세월이 무색하게끔 싱겁게 끝났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에게 호되게 혼이 났는지 순순히 저와 합의 이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한 푼도 넘겨주지 않았고 경제력이 없던 아내는 아이 양육권과 친권마저 제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렇게 이혼을 했다고 해서 제 인생이 한결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혼자 키우며 장사까지 해야 했어요. 제 부모님께서도 고향에서 일을 하셔야 했기에 육아를 도와주실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주부시긴 했지만 아버지 가게 일을 함께 돕고 계셨으니까요. 다행히 저는 아들을 가게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입학시킬 수 있었고 아들은 고맙게도 하원 후엔 혼자서 제 가게로 찾아와 주었어요. 아들은 퇴근 후 가게로 와 저와 함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죠. 아들은 저와 식성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가리는 음식 없이 제가 주는 건 뭐든 잘 먹었죠. 게다가 그때 처음 맛본 묵은 김치가 무척이나 맛있었는지 어떤 음식이든 묵은 김치와 함께 먹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아들에게 짜장면과 묵은 김치를 내어주고 아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묵은 김치를 짜장면이랑 같이 내놓으면 어떨까? 중국집에선 보통 단무지를 함께 주지 않습니까? 김치를, 그것도 묵은 김치를 주는 곳은 생각해보니 본 적이 없었어요. 승규야, 짜장면이랑 묵은 김치랑 같이 먹으면 어때? 단무지보다 맛있어? 우리 할머니 김치랑 먹는 짜장면이 우주 최강으로 맛있어.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내 테스트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짜장면의 레시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곁들인 반찬 하나를 더 주는 것뿐이잖아요. 저는 그날 이후 손님들에게 묵은 김치를 함께 내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님에게 정중히 평가를 요청했죠. 대체로 반응은 좋았어요.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업체에서 묵은 김치를 주문해 손님들에게 내어드렸죠. 하지만 역시나 제일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건 저희 엄마가 담그신 김치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해 혹시 남은 묵은 김치가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리고는 요즘 엄마의 김치를 가게에서 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금 더 보내주실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죠. 갑작스러운 제 말에 엄마는 잠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지금이야 김치에 여유가 있는데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매번 가게에 내놓을 만큼의 김치를 혼자 담그기엔 힘에 부칠 것 같구나. 그렇다고 네가 거기서 장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매번 김치를 담그고 있겠어? 그러지 말고 내가 이쪽에서 날 도와줄 사람들을 알아볼 테니 사람 몇 명을 더 쓰는 게 어떻겠니? 저는 엄마의 말에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평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쉽게 손님이 늘진 않더군요. 맛과 저희 가게만의 특색도 갖추었건만 손님이 오질 않으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정말 건너편 가게 사장의 머리채라도 쥐어뜯고 싶었죠.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기요, 사장님 계세요? 웬 아줌마 한 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그분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아이가 무척이나 눈에 익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 아이는 바로 예전에 혼자 마감한 가게로 찾아와 짜장면을 찾던 그 남자아이였어요. 그 아줌마는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그때 저희 아이한테 공짜로 음식을 주셨다면서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네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어차피 남는 거였는데요. 아이에게 별일 없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이의 엄마는 제게 뜻밖의 말을 전해주더군요. 제가 애 아빠랑 사별하고 애를 혼자 키우거든요. 그러다 옆집 애를 잠깐 맡기고 일을 보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 엄마가 애한테 눈을 뗀 사이 애가 혼자 밖에 나간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집이 바로 이 뒤거든요. 근데 얘가 그날 이후로 짜장면 하고 노래를 부르지 뭐예요. 그래서 원래 시키던 집에서 몇 번 시켜줬는데 이 맛이 아니라면서 어찌나 투정을 부리던지요. 애가 나중에야 사장님께서 자기한테 짜장면을 주셨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참 고마운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음식이 그렇게 인상 깊었다니 말이에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죠. 아저씨네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었어? 고마워. 아저씨 요즘 좀 힘들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난다. 앉으세요,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보답으로 짜장면 2그릇 대접해 드릴게요. 한사코 돈을 내고 먹겠다는 아이 엄마의 말을 거절하고 저는 정성스럽게 짜장면 2그릇을 담아내왔습니다. 묵은 김치도 반찬 그릇에 듬뿍 담아서요. 아이는 신이 나서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가 먹기 편하게 김치를 잘라주었어요. 아이 엄마는 고맙다고 말하곤 짜장면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묵은 김치와 함께요. 어떠세요? 어머, 너무 맛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김치 자체도 너무 맛있고요. 그죠? 저도 저희 엄마 김치보다 맛있는 김치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짜장면만 해도 엄청 맛있는데 왜 손님이 없었을까요? 그게 말이죠. 저는 아이 엄마에게 건너편 중국집 사장의 만행을 털어놓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가 무척이나 놀라며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건너편이면 저희가 원래 시켜 먹던 그 집이네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장사를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그러면 쓰나요? 알겠어요, 사장님. 제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동네 맘카페 회원이거든요. 이 집 맛있다고 꼭 소문 내드릴게요. 정말 마른 하늘에 단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가 정말로 소문을 내주었는지 애들 엄마 위주의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열심히 했던 인터넷 홍보도 탄력을 받았는지 일반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더군요. 나중엔 혼자 감당이 되지 않아 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2명도 따로 고용할 정도로요. 그렇게 제 가게는 묵은 김치 주는 짜장면집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어요. 엄마의 진두지휘하에 김치를 담그는 직원 수도 더 늘어났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봉사를 다니며 알게 된 소외계층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인터넷에 작은 기사도 나게 되었죠. 선행을 베푸는 자영업자라는 타이틀로요.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일찍부터 학원을 다니기도 시작해서 제가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제 표정은 잔뜩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그 사람은 바로 전 아내였어요. 저는 온몸으로 싫은 티를 내며 전 아내에게 물었죠. 그러자 전 아내는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당신하고 승규 없이 혼자 지내려니까 너무 공허해. 당신 가게 엄청 잘 됐다며. 축하해. 그렇게 노력하더니 결국 언젠간 성공할 줄 알았어. 웃기고 있네. 네가? 이제와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겠지만 정말이야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지. 나 아빠한테도 정말 많이 혼났고 나도 생각을 고쳐먹었어. 다신 당신이나 승규한테 내 의견 강요하지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지도 않을게. 먹을 거로 투정도 안 부릴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승규도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하지? 기가 찼습니다. 아내의 속셈이 뻔히 보여서요. 워낙에 거짓말을 못하던 사람이니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얼굴에 다 티가 나더군요. 저는 전 아내에게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너 참 양심도 없다. 내가 힘들 때 그렇게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을 할 때 무시하더니 내 가게가 잘 되니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찾아와? 네가 정신을 차려? 아니, 네가 정말 달라졌다면 날 찾아올 생각조차 못했을 거야.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 그만 가. 여기 네가 싫어하는 묵은 김치 냄새가 진동하니까. 여보, 나 이제 묵은 김치 냄새 잘 맡을 수 있어. 나 정말 달라졌다니까. 내가 그 진동하는 네 향수 냄새가 아주 역겨워서 그래. 제발 나가. 꺼져줘. 여보 잠깐만. 그럼 나 여기 내 전남편 가게라고 게시물에 여기 태그해서 올려도 돼? 어? 너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렇게까지 사람들 관심 받고 싶니? 이 관심 종자야. 그래, 해라 해. 남편도 아니고 전 남편이라고 올리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 이제 됐지? 다 나가. 다신 보지 말자. 저는 전 아내를 막무가내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문제를 제외하면 정말 두 번 다시 그 여자를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전 아내가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아들 때문에 평생 번호를 차단할 수도 없고 정말 짜증이 솟구쳤어요. 또 왜? 여보, 내가 SNS에 당신 가게 태그해서 올렸더니 당신 지인이란 사람들이 내 글에 막 악플을 달잖아. 남편 힘들 때 버리고 떠나더니 꼴값이라고. 당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댓글 좀 지워달라고 해줘. 하트 많이 눌린 글이라 지우기 싫단 말이야. 참 기가 빨렸습니다. 가뜩이나 곧 저녁 시간이라 재료 준비도 해야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당신 진짜 내가 가족이었던 예정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충고할게. 현실에서 살아, 현실에서. 거기서 관심 좀 받으면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알지? 아니야. 당신 거기에 집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 정작 곁에 있던 사람 소중한 줄 모르고 막대하다가 가진 거 전부 잃은 거잖아. 승규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차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 남의 돈으로 허영심 부리지 말고 차라리 스스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잘난 척 마음껏 하라고. 나 바빠. 끊을게. 이제 승규 문제 아니면 정말 나한테 연락 좀 하지 마. 그럼 정말 접근 금지 신청이라도 해버릴 테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부끄러움을 아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신고한다는 말이 무서웠던 건지 전 아내는 정말로 제게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SNS 게시글도 전부 내린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성실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 엄마는 열심히 저를 도와 이웃들과 함께 제게 김치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인 만큼 엄마에게도 그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월급을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길 건너편 중국집은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맘카페에 그 사장이 제기한 만행도 전부 퍼져서 이 동네 주민들이 그 가게 불매운동을 했더라고요.
좀 불쌍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인 것을요. 그리고 제 아들에겐 가장 친한 친구가 생겼어요. 바로 저희 가게에서 짜장면을 얻어먹었던 승규보다 1살 많은 아이 말이죠. 그 아이가 저희 가게에 짜장면을 먹으러 정말 자주 놀러 오거든요. 덕분에 그 아이 엄마 또한 저희 가게에 자주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일이 늦어질 때면 저희 가게에서 그 아이를 맡아주곤 했거든요. 그리고 남사스럽지만 저는 그 아이 엄마와 아주 조심스러운 만남을 시작했답니다. 서로 한 번씩 아픔을 겪은 터라 조심스러운 만큼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어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일에 우연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어떤 식으로든 다음 미래로 자신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전 아내가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제 아들이 묵은 김치를 처음 맛보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며 찾아온 아이를 그냥 내보냈더라면요? 그랬다면 또 다른 미래가 어떻게 찾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의 아픔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의 그 힘든 시간이 분명 언젠가는 여러분을 행복의 시간으로 보내줄 테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